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419쪽에 사절, 걸치는 경우와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 420쪽 다섯째 줄에 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와 건축법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1번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 건축법에 있다가 그 내용을 정비하여 주요 내용을 국토계획법으로 옮겼으나 건축법에 종정 규정이 남아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중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차이점 1번 대지가 걸치는 규모와 적용 규정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고도지구 지정이나 해당 고도지구 최고 높이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기호로 정하므로 건축법에는 고도지구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 76쪽에 있습니다. 메모만 하셔도 되고요. 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가 있죠.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는 3366 동의방 녹각입니다. 자, 이게 있고요. 다음에 건축법 걸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건축법 걸치는 경우는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건축법에는 고도지구는 없죠. 고도지구는 대상이 아니죠. 고도지구 남산 꼭대기 달 보고 살자 라고 하는 거지 건물이 무너지니까 낮게 지어라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도지구를 빼면 미관지구, 방화지구, 녹각 규정이 있는데 이쪽 내용은 국토계획법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요 걸치는 경우 과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다 국토계획법과 공통적인 항목에서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취지가 과정이 그래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419쪽에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대지가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 있습니다. 1200짜리 땅이 있고요. 자, 거기에 무슨 지역 등이 걸쳐졌다고 치죠. A, B, C가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500, 400, 300이면 과반이면 600이 넘어야 되죠. 600 넘는 거 없죠. 그러면 다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여기가 700이고 다음에 이쪽이 200이라고 하면 걸치면 과반 규정이 속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이쪽 선이 이쪽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규정이 여기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과반 그렇게 되고요. 과반이 아니면 각각 적용하는 게 되죠. 그걸 빼고 나면 국토계획법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공통된 부분에서만 나오니까 국토계획법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되시고, 다음에요. 420쪽에 2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만 있으면 건폐율 200%, 용적률 죄송합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200%, 4배니까 4층 이상이 되죠. 4층 이상으로 해서 40층, 400층, 42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이제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구역,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421쪽 위에 있는 그림과 연결하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문장형 420쪽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을 단위로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블럭 어느 블럭이 있으면 동그라미 1번 이 블럭은 80m 이하다 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 시군구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80m 블럭이지만 그 중에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 등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m 블럭이지만 그 어느
대표적인 자리에 들어서는 건물은 거기는 100m까지 지을 수 있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위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괄호요. 원칙적 허가권자가 특특 시군구이죠. 그러니까 시군 위에 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위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습니다. 시와 구는 다 녹지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구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런데 어느 구는 우리는 낮게 하겠다, 어느 구는 높게 하겠다, 또 어느 구는 낮게 하겠다. 그러면 시가지가 엉망이 되니까 구청장 걸 뺏어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굵은 2번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보셨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 햇볕을 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어른들도 햇볕을 쬐야 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 그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라고 하는 거죠. 뭐 종이기저귀 허응스 크린 응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면기저귀가 아이들 건강에 훨씬 좋죠. 그러니까 면기저귀 빨아서 다시 쓰고 자연가 환경에도 좋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러니까 말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햇볕이 닿아야 자외선으로 살균까지 되고 보송보송해집니다. 햇볕이 쫙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깐나닉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죠. 공업지역 아니고요. 주거지역인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이 추가되니까 건물을 다닥다닥 지어야 되죠. 햇볕 쬐자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요. 김밥집도요. 왜요? 김이 눅눅해져서요? 그게 아니라 용도 변경에 대비하자고요. 용도 변경 9가지 시설군, 자산 전문 연교 군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산 전문 연교 군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이 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신고만 하면 주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김밥집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 등도 다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햇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 햇볕 챙기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뭐가 우선이고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전국 방향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언제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거는 이제 곧 그러니까 설명으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초점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부모님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 안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똥땡기 빨갛게 짓물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기타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요? 창고요? 공장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갓난아기를 위해서요. 단독주택에도 갓난아기 살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땅이 있고 집 배치를 이리저리 처음에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갓난아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동주택, 명동 한가운데 공동주택 허용되지는 않겠지만 어쩌고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명동 한가운데 태극기 휘날리면은 되지만 명동 한가운데 똥기저귀 휘날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요. 명동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부르죠. 그 단지가 옆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인접한 대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에 101동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인접한 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조그만 건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2층 이하 그러니까 높이 8m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세 덩어리가 내용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단서 없죠. 모든 건축물,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전국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조례 가져가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번 높이 9m 이하는 1.5m를 떼야 되고 작은 2번 422쪽이죠.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시죠. 여기에 북쪽 아저씨가 있고 남쪽 있습니다. 여기 북쪽 아저씨 건물이 있고요. 남쪽 아줌마 건물이 있고요. 해가 남쪽으로 돌죠. 내가 2번 땅에다가 어느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찍을 거냐고요. 이렇게 내 뼈 챙기자. 자기 뼈는 봤죠. 근데 남의 애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짓자. 그러면 남의 애는 가리지 않지만 내가 햇볕을 못 봤을 수 있죠.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뭐가 더 우선이고요?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가 더 우선이죠. 따라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2번 땅에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의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지금 보셨듯이 2번 땅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과의 대지경계선, 북쪽과의 대지경계선이 있으면 높이 9m까지는 북쪽에서 1.5m를 떼라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20m면 높이의 10분의 2분의 1, 10m를 떼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적용을 하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야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북쪽에서 거리를 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북향집이 되는 거죠. 북향집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북향집 싫어하는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공과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하로 알 수 있다.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남쪽에 있고 이쪽에 건물을 짓는데 내가 건물을 이쪽에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이 남향집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왜요? 그럼 북쪽 아저씨 어떻게 하려고요? 북쪽에 피해 주지 않을 때요. 그때만 남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쪽에서 거리를 뗄 수 있다. 1번. 1번부터 6번, 답 6번이에요. 1번부터 6번 다 합쳐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1번 택지개발지구, 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다 새로 개발되는 곳이죠.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한 필지에 건물을 짓는 거지 그 안에 북쪽 아저씨 없습니다. 집을 다 쪼르륵 남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여기에 피해받는 북쪽 아저씨가 없다고요. 8번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쪽 아저씨가 붙여도 된대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런데 붙여도 된대요. 그러면 집을 남향으로 할 수가 있죠. 정남방에서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요. 다음 쪽 3-2번 공동주택 동그라미 1번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자는 높이하로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따라서 높이를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럼 결국 내용은 옆단지 개나리 단지가 소나리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동그라미 3번 동일되지 않아서 이웃한 동 사이의 높이에 따른 거리 제한 101동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점, 그래서 단 해당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질 기준으로 9시 3시 사이에 2시간 계속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세부적인 규정을 다 지키든지 그게 아니면 2시간 들어오게 하든지가 되는 거죠. 3-3번 적용 제외 2층 이하로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세 가지 틀에다가요. 정남방향, 북쪽에 문제 없을 때 정남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중심 내용들 잡아두시고요.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이제 6장 강론 2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 설비가 있습니다. 이쪽은 띄엄띄엄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시험범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문제씩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 문제이고 또 그 어쩌다 한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를 먼저 들어보면 한 장 넘어와서요. 427쪽에 2-2번 피난층 A층이 다음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1번, 2번, 3번 등으로 이어 4번, 5번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21회 때 이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받아보고 공법 강의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이제 검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놓고요. 그러니까 책이나 법조문을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몇 번이 답인지 찾는데 5분이 걸렸어요. 공법 강의하는 사람들이 법조문을 놓고 답을 찾는데 한 문제에 5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427쪽 2-2번 이것을 외우시기는 좀 쉽지 않겠죠?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시험장에 뭘 갖고 가시는 거고요. 모나미를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65점 맞으면 되는 겁니다. 또 저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야죠. 시험을 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응시생들이 95점, 97.5, 100점 맞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방지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는 편히 가시자고요. 그냥 이런 대목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은 그냥 마음 편히 보셔도 공법 65점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시죠. 424쪽이요. 그러니까 6장 강론 2, 그러니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내력 있는데 뭐 이쪽은 다음 425쪽 제일 위에 1-2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뭐 3번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큰 틀을 보시자고요. 역시 세부적인 걸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424쪽에 있는 표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표가 점선까지 포함하면 5줄 위에서 아래로요. 그다음에 점선을 빼면은 3덩어리가 되는 거죠. 먼저 첫째 줄이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모든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요. 세 덩어리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덩어리요. 그 3층 이상 등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건축주 다 이것저것 돈으로 맡기고 나중에 건물 다 만들어지면은 또 분양인데 돈만 벌고 그러지 말고 도대체 자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그 서류 손에 한번 쥐어보기라도 하라고요. 그런 얘기죠. 3층 이상 등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서류를 손에 잡고 내놔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큰 세 번째 덩어리요. 6층 이상 등등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자가 자격증이 있죠.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림은 그리겠습니다만 이쪽 6층 이상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센 자격증,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큰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내용 보시죠. 문장이요. 425쪽 1-2번.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 대수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1-3번.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작은 1번 3층 이상 등등등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1-4번 동그라미 2번 다음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1번 6층 이상 등이 있습니다. 굵은 2번 국토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 구조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절 건축물에서의 피난 등 불이야 도망가자는 거죠. 굵은 1번은 이제 큰 덩어리 다 묶어놓은 법조문이고 굵은 2번 이하의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큰 이름들만 보시자고요. 2-1번 직통계단, 직방으로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피난층, 외이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거리가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땡땡땡 부랴 이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면은 계단을 통해서 도망가야죠. 계단까지 근데 계단까지 가는데 300m 힘들겠죠. 안 된다고요. 각 사무실에서 계단까지 30m 이하가 되도록 계단을 만들어라. 동그라미 2, 3, 4 예외가 있습니다. 2-10번 그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쪽 보시고요. 2-3번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구조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해설.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서 즉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계단실 사이에 방화문이 한 개 있고 특별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서 부속실 사이에 방화문 하나, 부속실에서 계단실 사이에 또 방화문 하나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한 짝이 달려 있으면은 불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이 다 이 문을 녹이고 계단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도망갈 수가 있죠. 문 두 개가 있으면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그러니까 5개 피난 계단. 그러니까 건축물 3층 이상인 층으로 다음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 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5개 피난 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건물 바깥으로 철제 사다리 붙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보시죠. 굵은 3번, 피난 안전구역. 동그라미 1번, 피난 안전구역은 기계실 등을 제외하면 한 개 층 전부를 사무실 등 거실을 하나도 배치하지 않고 텅 비워둔 층이다.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기타 비상시에 그 층으로 대피한 후 직통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피난하거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다. 용적률 산정 때 지주 피대 연면적에서 빼주죠. 그 P입니다. 피난 안전구역이고요.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피난을 위한 개방 공간. 4-1번.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썬큰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썬크. 그 싱크대 있죠? 싱크대요. 그 중학교 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현재형 싱크, 과거형 생크, 과거 분사 썬크, 싱크, 생크, 썬크.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싱, 생, 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송,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썬큰 공간, 푹 가라앉아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하층인데 그러니까 불났을 때요. 계단으로만 동가면 깜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러니까 위가 튀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4-10번 옥상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옥상 광장 또 아니면 2층 이상 층, 노대, 발코니 등을 얘기하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점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2.4m 넘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최홍만 서장훈도 2.4m는 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1.2m, 배꼽에는 걸려야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옥상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번.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번.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지주피대 그 대피공간입니다. 보시자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불났을 때 땅으로 해서 멀리 도망가야죠. 근데 이게 11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죠. 숫자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땅으로만 도망갈 수는 없고 위로도 도망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도망가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지붕이면은 그러니까 왜 H 동그라미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튼 꼭 경사진 형태만이 아니라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경사지붕. 그러니까 헬기가 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느 자리에 사람들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거는 빼준다는 거죠. 제3절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가 있습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경계벽, 옆방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방에서 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다 조용하면 좋겠지만 공장에서 꿍꽝꿍꽝 소리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동그라미 2번. 다음 건축물의 경계벽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층간 바닥. 그러니까 꿍꽝꿍꽝 위에서 애기들 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층간 바닥을 얘기합니다. 3번 빼고요. 4번. 내화 구조와 방화벽, 방화지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화집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내화 구조, 불에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 같이죠. 4-2번 방화벽, 4-3번, 4-4번 등이고요.
4-4번 국토계획법의 방화지구 나오니까 간단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구주구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화지구, 불이 연이어 타들어갈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옆으로 휙휙 타갈 수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불을 버틸 수 있어야 되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옆 건물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좀 버텨야 되니까 바깥 벽도 내화구조로 돼 있어야 되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타일로 딱 쳐놨다고요. 타일로 마감을 했으면 불길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굵은 5번 내부 마감 재료, 실내 건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 5-2, 5-3 실내 건축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인테리어 공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구획하거나 뭔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다 외울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은 아니죠. 실내 건축 재료에는, 거기는 어디 그 가게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사하는 현장에는 그 위에서 덕지덕지 이러지란 별별 선들 얼기설기 내려와 있고 파이프들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우리가 눈에 보는 천정도 맞고 천장도 맞고요. 반자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것까지가 실내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작은 2번에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뿐만 아니라 작은 3번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급수 파이프, 배수 파이프, 환기 파이프 등도 다 그 재료에 포함됩니다. 6번, 7번 등이 있고요. 4절 건축 설비, 건물 지었을 때 당연히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2번 승강기,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6층 이상으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 2번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위 규정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화재에 대비한 승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그 다음에 438쪽에 7장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요. 큰 목차를 보시면 1절 기존 건축물, 2절 위반 건축물, 3절 감도 있네요. 1절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1번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대진한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잘못 없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범위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번 기존 건축물의 재축, 2번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이 현행 법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지금 일하고 계시는 또 공부하고 계시는 그 건물이요. 어제도 있었죠. 그제도 있었죠. 일주일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기존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고요. 그런 건 거의 쓰이지 않고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법에 하나도 어긋난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용도지역 등이나 이런 관청에서 정한 게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울리지 않게 된 거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대표적인 예로 뭐고요? 북한강 주변에 빠가사리 매운탕이요. 지금 어느 누가 북한강에다가 빠가사리 매운탕집을 강변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있잖아요. 왜요? 그 법이 만들기 그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은 계속 쓰게 해주는 거죠. 물론 조금 바꿔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기존 건축물입니다. 이 사람은 큰 잘못 없으니까, 이 사람 잘못은 없으니까 계속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특별하면 명령 내릴 수 있다고요. 2-1번 동그라미 1번 관청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다음 법 규정을 위반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섯째 줄에 1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시설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 2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붕괴, 도괴, 무너져 내리고요. 도괴, 넘어가고요. 우려가 있어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번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거 등등등 명령을 때릴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그건 이 사람 잘못이 없었고 하는 거니까 보상을 해야 되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 그렇지만 여기는 공익사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셋째 줄의 점, 그것에서 셋째 줄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번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특별히 이쁘자고 했으니까 개축수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2-3번 내용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2절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요, 굵은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여기는 그 동그라미 1번, 여섯째 줄에 괄호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괄호요. 위반 정도,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이라고요. 취소해야 된다는 건 뭐였고요.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등등, 아니면 완료 불가능, 그때는 취소해야 된다. 그게 아닌 위반 건축물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요. 법을 위반했는데요.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니까요.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건축 주중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때릴 수 있다.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위반 건축물은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초점이라기보다는 허가 취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마땅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이익 줬던 거 뺏으려면 그 사람 얘기 들어야 됩니다. 청문. 동그라미 3번, 위반 건축물 둘째 줄 영업 허가 내주지 마세요 요청할 수 있다고요. 굵은 2번, 행정 대집행과 특례. 굵은 3번, 이행강지금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쪽 441조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어겼다고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가는 거죠. 처벌을 하는데, 처벌 중에 전과자가 되는 게 440조의 행정, 벌 가운데 행정형벌. 전과자는 아니고 그냥 돈만 내는 게 과태료가 있는 거죠. 벌금 5만 원 전과자예요. 과태료 5천만 원 전과자 아닙니다. 이걸로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너 돈 내라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즉 건축물이요.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이요. 산 무너져서 아랫동네에 큰 피해가 주겠다고요. 그럴 때는 무슨 명령을 때리는 거죠. 이행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지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복구명령 등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행해야죠.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법에 정해진 이 목적, 이 상황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이 법에 정해진 상황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다고 관청에서 물팍 긁고 빌을 수는 없죠. 당신이라면 관청에서 대신하겠습니다. 대집행. 만약에 이쪽이 세법에서 얘기하는 세금 내야 된다. 안 내고 있으면 납부명령, 안 내고 있으면 징수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뭐요? 이쪽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징수는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가 안 내면 징수로 가겠죠. 다음에 관청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건 대집행, 관청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이행강제금, 돈을 때려서 그 사람이 직접 이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관청에서 생각하는 법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440조 행정강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장이요. 441조 동그라미 1번 행정대집행은 개통대비, 개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로 이어집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이요. 다음 그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고, 통지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도 있다. 작은 1번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이요. 굵은 3번 이행강제금이 있죠. 이제 횟수와 액수인데요. 횟수는 세 번째 칸이요.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언제까지요? 이행할 때까지요.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못 써서 이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유와 금액이요.
좀 뭐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중요하게 뭐 그동안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만들어진 규정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뭐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창문 열고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문을 열지 않아도요. 창문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건축물들 여러 가지 있죠. 대한민국 건축물 98%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라도 한 군데 위반은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표의 둘째 줄여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 표준액 50% 이하.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10% 이하. 근데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의 1.5배. 그다음에 축사 등 수도권의 조그만 축사, 수도권이 아닌 곳의 조그만 축사, 그건 봐주자고요. 그거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0.8배. 사람 사는 찌끄만 건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금액의 0.5배이고 얘는 총 5번까지만 때린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문장은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뭐 계속 그냥 그 앞에 그 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443쪽에 3-3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동그라미 1번 개인에게 부담되는 처분은 항상 종이딱지 2장 날라오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개고 경고장 날라온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개고한다. 그다음에 부과할 때 고지서 날라오죠.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문서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보시죠. 이행강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날라오게 되니까 이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때릴 게 없죠. 그렇지만 때린 건 내야죠. 그러니까 때린 건 받아내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납부액까지 내지 않으면 징수하겠죠. 부과와 징수 절차, 국토부를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징수 절차에서 뭐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법, 저 법 얘기가 좀 복잡해져서 지금 법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우리 시험공법에 세 군데에 있죠.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이용의무 위반 때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때 이행강제금, 농지법, 농지 처분하라 돼 있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 내용을 보셨네요. 건축법 7문제죠. 보시다시피 그 몇 가지 개념들만 익숙하게 해두시면 숫자 많고 그다음에 다 토막토막 사항들이니까 뭐 6문제, 5문제, 6문제 이상 다들 맞추시는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이제 주택법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